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파장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변경된 노선이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주장해왔던 걸로 알려지면서 서로가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반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측 보고서 내용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정부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그랬거든요. 보시죠.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 내용 보면요. 일본 방출수 10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현재의 수준에서 10만 분의 1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IAEA가 그 보고서 발표를 했을 때 그게 2년에 걸친 검증이거든요. 그런데 IAEA가 그 전 세계의 유력한 연구 기관들한테 사실은 그 이 검증을 맡긴 적이 있어요. 네. 지금 그 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표한 이것도 그 연구 기관 중에 하나예요. 킨스라고 한국원자력기술안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IAEA 요청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우리 정부의 검증은 또 별도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이 저는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IAEA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어떤 전문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단 지금 현재까지 IAEA와 우리 정부가 인정한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실제 일본이 만약에 이 방류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일본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방류가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건 이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IAEA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IAEA나 우리 정부의 어떤 과학적 결론 이제 이거와 맞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 민주당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정부 여당이 하기에 달려 있죠. 예. 자,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판단 유보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일본의 최종적인 방식 내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마치 이제 내일 모레 바로 방류할 듯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해수욕장은 다 개설돼 있고 예. 지금 일본의 공명당 당수가 사실 비판은 받았습니다만은 예. 해수욕 시즌을 좀 피해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예.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 방류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9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정말 이 발표 자체는 방류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네. 그게 진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오늘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방류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이후에 한국에 돌아온다라는 시뮬레이션 발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민주당이 좀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7월 해수욕장이 개장돼 있고 예. 지금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하면 해수하러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회한 접시를 먹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네네. 방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동력이 확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하는 대응에 따라서 꼼꼼히 네. 했으면 좋겠고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논의는 2019년부터 예. 한일 정부가 논의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철저하게 예. 실제로 일본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예. 우리 건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쿠시마라는 데가 일본 열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분들은 우리 남해하고 밀접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류하자마자 바로 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다 해류라는 게 이게 그 태평양으로 거쳐서 미국, 캐나다 거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길게는 10년, 짧아도 한 4, 5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는 뭐 7개월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연구소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방류해도 7개월 뒤에나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아주 짧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수욕장 피하라는 건 일본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고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점검을 현재 한 108개쯤 하는데 20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69개 핵종에는 포함되어 있는 5개 핵종에 대해서는 알프스의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매년 측정하는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알프스 입출구 농도도 분석을 좀 해서 정확한 핵종별 배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죠. 점검 주기를 좀 단축해달라 그랬고 몇 가지 측정하지 않는 핵종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 이런 권고 사항도 도출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점검하는 그 우리 근해에 있는 거 뭐 하여튼 2배 정도로 늘리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측정을 매번 하면 아 문제 없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인데요.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부 발표를 한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도쿄 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이라는 대전제 하에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뜻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 지난 2년간 모두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5번의 현장 조사, 6번의 중간 보고서를 내고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아무래도 이 IAEA는 뭐 원자력과 핵 그리고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나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존중한다라는 네. 입장인 것이고 예. 두 번째 이제 우리 측의 독자적인 검증 결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알프스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숫자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예. 최종 보고서에 우리 측이 그 실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도쿄 전력으로부터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알프스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그걸 이제 비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실효적인 대처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검역이나 이런 면에 강화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안전 관리가 이제 92개 지점에서 지금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200군데로 늘리겠다. 그리고 네. 공해상 쪽으로 있는 8군데에서도 예. 또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8개 현,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이 포함되어 있는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 그리고 15개 현에서 농산물 수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네. 그 언제까지나 이것을 정부에서 뭐 학원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 규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또 방사능 네. 검사 등을 철저히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전수미 대변인 보실 땐 정부의 조치, 권고, 일본에 대한 권고 뭐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지금은 민주당이 했고 2021년에 원희룡 지사, 그 2020년에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반대를 하셨고 지금 이렇게 찬성하신다. 그럼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그때는 반대하고 지금 찬성하시는 거냐.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럼 과학이 그때는 수치를 들면서 온갖 반대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럼 그때는 과학이 맞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말이 달라진 거냐. 이제 국민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스스로가 제공을 했다라고는 두 번째 보고 두 번째 우리가 과학의 한계를 너무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만류 인력이라는 그 법칙이 발견된 겁니다. 한마디로 과학이라는 게 인간이 경험한 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과학인 건데 결국엔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폭발한 원전수가 그리고 뭐 처리수 했다지만 그걸 보내는 게 방류하는 게 처음의 케이스인데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거를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험으로 우리가 그거를 꼭 체험을,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민주당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점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2011년 사고 났을 때부터 한 2년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던 그 원전 오염수 그게 10년 넘었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생각은 뭐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지금 완전 희석해서 나가는 거고 그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액기스라 그래야 되나요? 농축된 게 그대로 나갔는데 그건 다른 건가요?
그때도 일본이 사실 국제법상의 해양 환경 오염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때도 잘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단계도 IAEA 보고서에 분명히 국제기구고 신뢰는 해야겠지만 시료 채취 과정이라든가 알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예. 최소한 방어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되는데 그 알프스 성능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서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1, 2, 3차 보고서에 다 들어있고 점검이 됐고 우리도 가서 점검했다는 거거든요. 그 시료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위에서 뜬 게 아니라 다 섞인 걸 가지고 다시 갖고 오고 그걸 같이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쏟아져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우리 해역에 왔을 텐데 그물을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희석된 게 들어왔을 땐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건 무슨 논리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민주당에서는 10년 전에 그게 방류했던 거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근데 그때도 지금 방류가 문제이고 이미 국제법상 해상 환경을 오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게 일본입니다. 그 문제도 당연히 제기하는 거고 지금 가뜩이나 그러한 오염 의무 위반을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이 추가적으로 그것도 해저에 그런 터널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방류한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꾸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기본? 글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쏟아졌던 건 지금보다 뭐 몇백 배 이상의 그 농도였을 텐데 그게 지금 한국까지 돌아왔을 텐데 지금은 괜찮은 상황인데 왜 지금 희석시켜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에는 이렇게 민감한가? 그때는 그럼 우리는 어땠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게 제가 방송에 한번 했지만 옛날에 중국에 제가 덩샤오핑 말을 인용했거든요.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다. 이렇게 어느 게 진리냐 다툼이 있을 때는 이게 경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게 2011년에 방류입니다. 네. 그때는 이게 진짜 하루 300톤씩 오리지널 핵 폐수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왔으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라든지 뭐 기형 물고기 별의별 게 노이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측정해도 놓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처리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때 이미 그 검증을 끝났다. 이 넓은 태평양에서 이미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어요. 예. 이제까지 회를 잘 먹다가 이제 일본이 배출하면 회를 끊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야,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냐. 지금 이게 위험한 거는 2011년도에 배출됐을 때 그 몇 년 뒤에 해류가 오면 그게 위험한 거야. 그걸 묻고 있다가 이제 처리해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해를 안 먹겠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제부터 이게 예. 민주당이 또 이게 가짜뉴스 가지고 우리 횟집이나 어민들 죽이면요. 이제부터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예.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네. 과학으로 예. 이성으로 합리로 좀 돌아오세요. 이재명 대표. 알겠습니다. 뭐 야당도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 뭔가 이 가능한 수단을 쓰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시는 반국가 세력은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말 뭐 일본에서 무슨 물을 쏟아내든지 간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먹는 수산물은 괜찮은 거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분은 이 처리수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이분도 다만 과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조금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범진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처리수를 방류했을 때 그것들의 어떤 그 생물학적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예컨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문턱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아주 기준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1%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뭐 2배가 나오든 3배가 나오든 뭐 그런 식으로 10번을 받아도 문턱값보다 훨씬 낮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냥 수산물 그냥 수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봤을 됩니다. 때는? 네,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심리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수입 여부는 결정되는 거니까 네, 과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사람들도 먹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후쿠시마 네. 자, 과학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심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자력 공학과의 소위 원자력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교수님은 원래는 저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저건 정무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일본에서 그냥 쏟아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또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거 혹시 한 10년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으면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불안의 영역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국민 정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과학적으로는 들여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가 저걸 원산지 표시가 있으니까 저거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입을 하더라도 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이 용납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의 영역과 이런 심리 이쪽 국민 정서의 영역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요 국제통상국에 제가 자문 변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정부가 이게 잘못된 게요. 항상 이 무역은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그리고 이게 국제 보편 규범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요. 만약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삼중 수소가 우리보다 50배나 나오네. 따라서 이게 중국 수산물 다 금지야. 또는 이게 우리나라 수산물 다 금지다. 이러면 이게 WTO 제소하면요. 패소합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어 검역을 통과했는데 국민 정서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 이게 국제 보편 규범입니까? 뭐 저는 당장은 정부가 이게 국민들 여론 때문에 이럴 수 있어도 일본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우리가 수입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국제적으로 나왔었죠.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수입 규제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판단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산 수산물을 전부 다 금지하자. 지금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국제법상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저녁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만나서 보고서 내용 설명하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 야당과도 만나고 싶고 의견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위성곤 의원이 IAEA 쪽에 만남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죠. 이 한쪽에 물론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거대 야당이 하나의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우려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국제기구에서 종사하는 담당자, 책임자라면 그러한 청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면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 특히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IAEA가요, 이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일본 정부 개입설, 그러니까 일본의 뭐
영향을 받고 이 보고서를 썼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근거가 없다.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의 기본 방침이 회원국 당사자,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누가 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지 의원님 이건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IAEA 그 리포트를 보면 알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그 일본 측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제로 이제 2021년 이후에 아예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 일본 책임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두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큰 틀에서 우리가 그 비판해 볼 수 있을 때 IAEA도 또한 원자력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들의 기구다.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런 원론적 비판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IAEA 결과와 또 오늘 정부 발표가 갖고 있는 편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도 실제적으로 그걸 말하자면 보고서 설명에 대해서 차분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저녁 한 7시쯤부터 국회 본청이죠. 본청 로비에서 1박 2일 농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 보면 좀 무섭습니다. 들어보시죠. 기괴하기만 한 수조음을 먹방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화가 태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질병으로 온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네. 자,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간호사 출신인데 암, 기형아, 상상 못할 질병, 유전질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수진 의원이 더군다나 그렇게 의료인으로서의 이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언사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습니다만 유전질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자 문제도 걱정해야 될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요. 또 이병훈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이승만 정권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 지금 이 정권이 개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상은 유지경이라는 노래가 떠오른다. 그 수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만약에 국민의 정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했다면은 과연 저런 이야기들로 나와서 시간 낭비를 하거나 혹은 국민 피로감을 증진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저게 올바른 태도인가 민주당이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IAEA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진실성과 전문성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3대 강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로서 그와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무총장조차도 본인의 SNS상에 무슨 뇌물을 받았느니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와서 우리 측 정치인들도 반대하는 측 입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다라고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 태도가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자세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박 2일 했습니다만 이른바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제1당이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이 토론하는 거를 이른바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서 했는데 철야 농성 한다 그래 놓고 대열이 좀 흐트러졌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민주당 생각은 뭔가요 도대체?
민주당은 정말 말씀드리지만 오직 국민만 보고 생명 안전을 위한 절박함입니다. 오죽하면 6월에 그런 샹그릴라 회의에서 피지 장관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십니까? 이게 태평양 섬들의 그런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샬 제도의 대사 또한 우리는 이미 그 미국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인구의 암 발생률도 높고 기형아도 지금까지 출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이런 방사능 피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막아야 된다. 강력하게 태평양 섬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민주당은 철저하게 그런 태평양 섬들과 이미 그 방사능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을 하고 향후에 닥쳐올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어적인 태도로 필사적인 태도로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절박감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이제 김영주 부회장이에요. 이분이 절박하고 이게 국민의 건강이 진짜 절박한데 그 결의할 때 홋카이도 가서 맛집이라든지 또는 이게 골프 여행 가겠다? 이게 절박한 모습입니까? 그게 두 번째, 절박하게 뭐 1박 2일 철회한다는데 저게 철회 농성입니까? 거의 누워서 자잖아요. 그 몇 명 안 돼요. 9시 반에 되면 70명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도 이어폰 끼고 뭐 절박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이게 대부 자러 온 거지. 제가 보기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저 모습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그 패널직을 걸고는 안 하겠어요. 그 패널직은 안 거는데 제가 이게 단언하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 IAEA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관 의원 한 명이라도 저는 없다 봅니다.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IAEA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깡통이다, 뭐 백지다, 정치 보고서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전 세계 IAEA 보고서가 깡통이다, 뭐 이게 완전히 정치 보고서다 이렇게 합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이게 사무총장이 오잖아요. 근데 개딸 일부가 뇌물 받아먹고 일본의 앞잡이래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중국의 홍위병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개딸들이 이게 사무총장 보고 뇌물 받아먹고 일본 앞잡이라면 이거 국제적으로 큰 문제 됩니다. 정말 이게 저는 민주당 정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IAEA 최종 보고서 140쪽 정도 되죠. 영어고요. 뭐 우리나라 말은 없더라고요. 그건 뭐 의원님들이 다 보시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전문가들이 보고 자신들이 볼 때 좀 문제되는 것 이런 것들 뭐 보고를 했겠죠.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없다고 해서 아예 조사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긴 좀 힘들 거예요. 1차부터 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 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겁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성토 발언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의사당 바닥에 앉아서 장시간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 라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혹세 무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IAEA 결과 믿어라, 무조건 일본 믿어라 이렇게 겁박하는 게 이게 괴담이다. 어떤 해석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IAEA 결과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우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가도 자 그걸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 입장을 두둔하는 어떤 전문가 패널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뭐 그 방송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민주당 소속인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과학자를
그 섭외를 못 하니까 뭐 심지어는 뭐 시민운동가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저 주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과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거 엑스레이가 처음 발명됐을 때 엑스레이 방사선이잖아요. 그 방사선을 쬐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우리가 과학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 그때 처음부터 그건 과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이게 우리 그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네. 뭐가 위험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을 못하는 이재명 대표를 봐가면서 네. 이재명 대표는 이 IAEA를 비롯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정치적인 이용을 이제 9개월 정도 남은 총선 때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네.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예.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지난달이죠. 태평양 도서국 포럼 그리고 호주 피지 등 18개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같이 좀 동참해서 반대를 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보냈던 것 같은데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 왔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5개국에 고위급 인사 정보를 주겠다. 그러니까 소개를 한 거죠. 5개국. 18개국인데 지금 5개 나라가 아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토론입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저러한 어떤 그 걸러냈다고나 하나 어쨌든 해양 투기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과연 이게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못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저런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야당 혼자서 독자적인 저런 질문을 해서 결국 답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국제해양재판소 같은 데서 재판을 걸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높지는 않은 부분이거든. 물론 해양 투기로 볼 수 있느냐. 다만 배나 비행기로 했을 때만 보고 이렇게 방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진짜 맞냐 이런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방법도 그렇고 해신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결코 민주당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떤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끝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IAEA 보고서를 민주당이 전체 다 봤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140페이지 정말 후다닥 봐서 다 봤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IAEA 입장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 방류 자체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거 아니고 그게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라고 그걸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용역받아서 의심이나 어떤 정황이 있는지 그걸 조사한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IAEA 보고서 이런 발표 내용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IAEA도 현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과학적 한계를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벌어질 어떠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제법상의 해양으로 이렇게 처리수 내려보내는 거 이건 각 나라 주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IAEA가 자신들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협의를 해서 일본과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자신들이 부탁을 받았으니까 협조 요청을 받았으니까 검증하는 단계지 자신들이 이걸 한다 만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AEA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린 책임 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본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IAEA에 이런 검증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해양에 버렸어요. 그래도 그거는 일본의 책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사실은 IAEA하고 협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IAEA가
권고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자. 네. 그래서 그 IAEA 권고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 알프스라는 걸 일본 기업이 만든 거예요. 예, 예. 알프스가 뭐 별게 아니고 따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필터입니다. 필터. 흡착제죠. 예.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부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고장난 게 없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여기서 자꾸 뭐 문제를 제기하고 IAEA를 믿을 수 없다? 그거는 IAEA로서는 자기네들이 일본 정부의 용역을 받고 검증을 해준 거에 불과하지 네네. IAEA는 그런 거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밝힌 거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러더라고요. 일단 기준치 이하로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기준치 이하도 그렇지만 지난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났을 예, 예. 때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 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지 예. 않았었습니까?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건강검진을 할 때도요. 위 내시경,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거기다 이제 사인을 예,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네. 그리고 결국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영토 내에서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핵 원자력에 대한 검증을 IAEA가 해줬다 예, 예. 뿐이지 네. 그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IAEA가 진다?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IAEA가 들러리 섰던지 아니면 일본 돈 받고 그냥 좋게 해줬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IAEA 믿느냐. 책임도 안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IAEA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테니까 IAEA 검증 보고서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아니면 뭐 못 믿는지 이거는 또 과학이라기보다는 또 정치의 영역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항의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법원 결정엔 또 항소를 하고 이랬는데 오늘 SNS를 통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하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형사 기소를 이게 좀 면해보자. 지금 8월달에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선처되지 않겠는가. 이게 첫째 의도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송해봤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7대 스펙이 허위다.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렇게 기소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치하해서 차라리 선처받자 이런 전략이거든요. 자, 전 변호사 입장은 어때요? 이 조민 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소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는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에 대해서 좀 비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이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 그런 세력, 진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잘못된 거를 다시 이제 바로 잡고서 원위치로 가서 이러한 프레임을 없애고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행보 차원에서 한 거지 뭐 이걸 머리로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기소를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나한테 유리할 거야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나 좀 정치적이고 과대 해석이 아닌가 싶고 네. 저는 이거를 기화로 물론 이거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에 대해서 절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 일반 국민분들은 기득권들 문제 많네. 근데 국민의힘이나 다른 기득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나?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가가 이렇게 표적 수사를 받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 조국 장관에게만 문제가 있었나라는 네.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화로 해서 저는 전체 이제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에 대해서 자녀의 입학 시에 표창장이나 뭐 봉사활동이나 등등 그런 것들에 같은 비리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 그리고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조국 사태 났을 때 그 부분 다 한번 훑어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옳은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건 검찰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언론이 시작했다는 거. 언론에서 계속 청문회 나오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고 또 조민 씨가 자기가 올린 글 때문에 또 본인이 부메랑을 맞은 것도 있어요. 자소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 여기에 뭘 넣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언론들이 따지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불거졌던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뭐 아주 표적으로 해서 이걸 잡았다기보다 언론이 나오니까 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거죠? 아니 그건 예.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예. 8월 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지명하고서 최초에 나온 의혹은 전부 다 사모펀드 관련이었어요. 아, 예, 그랬죠. 처음에. 사모펀드 관련한 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얘기가 예.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뭐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 와중에 그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관한 공소시효가 9월 6일인가 뭐 그때 예.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서둘러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소시효가 그때는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저는 뭐 조민 씨가 사실은 그 8월에 이제 공소시효 그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예. 아버지와의 공범 관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재판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을 이제 좀 피하고자 했던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네.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초반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관한 소송만 취하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반성 모드로 들어갔다가. 예. 근데 검찰에서 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또 추가로 고려대 부분에 관한 소송까지도 취하한다고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조민 씨가 진짜 반성을 한다면 지금 조민 씨는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어머니 아버지가 위조한 걸 가지고 본인이 행사한 부분,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관한 그 인턴 확인서 위조 부분, 네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인정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까지를 저는 하면서 반성을 한다면 네. 적어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네. 보여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월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결정을 했을 이후에도 네. 조민 씨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예. 자, 조민 씨는 예전에 자신은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런 말 했었죠? 보시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처음에 본인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이게. 그리고 최근에는요. 법원이 의전원 입학 의사 면허 취소 결정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다음에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소송을 다 취하하겠다. 이런 쪽으로 도운 거죠. 공소시효 8월 만료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뭐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여전히 조민 씨는 계속해서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다.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죠. 근데 지원 장교였던 김모 대위에 이어서 이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 당시 직속 상관도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휴가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했던 인물인데요. 자, 당시 당직 사병 A씨의 목소리로, 제보자죠. 그 사람의 이야기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선임병장 회의에서 이미 거부가 됐. 그 당시에 이제 지원반장 주재하에 매일 한 2차례 선임병장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임병이 이제 휴가를 연장을 요청을 했다 며칠 전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이제 뭐 지원반장이 이제 좀 오래 나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상급 이제 단에 좀 올려봐야 된다, 한 지단.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었나? 그 다다음 날이었나? 연장 신청이 반려가 됐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복귀 날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아마 1명도 그렇게 해서 담당 지원반장이 이제 그 반려를 했다는 게 전파가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조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3차 휴가 연장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는 건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직속 상관 이모 상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상급부대 지원 장교 있잖아요. 예. 김모 대위. 네. 김모 대위를 이제 그 수사하고 이모 상사를 하는데 예. 그때 검찰의 수사 발표문을 전문을 보면요. 네. 이 이모 상사가 핵심 키맨인데 상당히 그 뒤에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네. 이모 상사가 연대 통합행정 업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기재를 한 1차, 2차 휴가 줄 때 있잖아요. 예. 이때 기재를 했는데 면담 기록에 뭐라고 썼느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아, 예. 이렇게 쓰고 다음부터는 지원반장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1차, 2차 쓰고요. 네. 근데 추가로 이제 개인 연장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이게 이모 상사 진술이 수사 결과 발표문이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그때도 이게 누락인 게 아니냐, 네.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분의 진술은 결국 본인이 3차 연장이 안 된다. 개인휴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불허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 군무이탈은 명백하고 또 그때 이모 상사 갈 때 국방부에서 유일하게 또 상사를 붙였어요. 그 위에 상관 첨모 상사를.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느냐. 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불러 재조사해 보면 본인이 승인 안 해준 게 분명히 드러난다. 이래 봅니다. 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에 아들의 휴가 정상적인 병가 처리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병가 처리가 제대로 부대 정상적으로 직접 되었다라는 확인하셨어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당 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보좌관이 아프면 수술도 못 전화했는지가 받습니까? 쟁점입니다.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자,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 당연히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한 상황에서 미복귀했다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근데 추 전 장관은 정상적으로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 전 장관 말만 믿고 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검사에 있어서의 그 당시 동부지검장입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수사의 어떤 말하자면 완벽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 예.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니 누구나 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말하자면 병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죠. 그러나 선후의 문제,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리 병가 신청을 내서 허락을 덕해서 병가를 하는 경우하고 예. 안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네.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대표 있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조심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아마 말하자면 국방부 또 국회에 나와 있는 연락관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투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의혹이 있다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 추 전 장관 아들 무혐의 처분받은 건 뭐 김관정 당시 동부지검장 의지가 반영됐다. 이런 정황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원 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3회 진술을 갖고 증거 판단을 한 것이지 저희가 편의적으로 뭐 그 사람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는 봐주기 있어서 이런 데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자, 저렇게 김관정 지검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대위라는 사람, 김대위 지원 장교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조금 헷갈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관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지금 한 3차례 검찰이 재조사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주 대변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십니까? 그리고 당시 2022년 초에 예. 그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방금 전에도 들으셨다시피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에 너무 기계적으로 몰두한 예. 나머지 이것이 그냥 위야무야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네네. 2020년 그러니까 9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다 났습니다. 당사자 본인 서 씨, 그리고 추 전 장관, 그리고 그 전화를 대신해줬다는 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예, 예. 그 문제는 2달 뒤에 재기 수사 명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네. 그 검찰청이 이제 처음 맡은 검찰청이 그 상급 검찰청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서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다시 수사가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다시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고 그 담당 대위 같은 경우에는 3번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각의 지금 판단이고요. 네. 그 추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보다 확실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입건이 되고 더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조사가. 예.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한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군대 문제고 예. 또 병가를 과연 그렇게 막 20며칠씩 받을 수 있나, 일반인들이 네.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국민 정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다 정확하게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 전 장관 소환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옵니다만 뭐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좀 있어야겠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서 가짜 유공자일 경우에는 서훈을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손혜원 전 의원 부친도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손 전 의원 부친이 아마 6차례 신청했다가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당시 보훈처장을 만난 다음에 이게 또 되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손 전 의원의 해명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 얘기를 갖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보훈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 서운받은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요? 이게 대통령이 바꾼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것이 확실한 일이고 아버지뿐 아니라 39명이 혜택을 받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짜 유공자입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서 그 보훈처를 움직여서 이 서운을 따낸 겁니까? 네. 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광복 당시에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면 뭐 사상을 떠나서 유공자 하자,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김원봉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의 장관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39명이 포상 대상에 올랐고 거기에 손 전 의원 부친이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는 왜 이걸 다시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거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옛날에 사전 5기 신화가 있어요. 예. 근데 손혜원 아버지에게 6.7기, 와, 홍수환보다 더 태어난 6.7기인데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아무리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네. 그러나 이게 국가를 반대한민국 이런 분한들에게 우리가 훈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북한에서 주든지 독립운동을 했으면, 저는 이게 독립운동도 결국에 공산주의 쪽도 있고 뭐 이게 민족주의나 여러 분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줄 때는 최소한 이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예. 또 이렇게 파괴하거나 이런 분들은 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더라도. 네. 자, 뭐 저는 조봉암 선생까지는요. 예.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에 남아서 초대 농림부 장관이고 뭐 사법살인을 당했다 하지만, 근데 최근에 소련 기밀 문서는 약간 이게 간첩 아닌가 의문도 있어요. 근데 그까지는 재검토가 필요할지 몰라도 네. 손혜원 의원의 아버님은 아예 그냥 공산주의자입니다. 남도당. 이런 분을 이렇게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다시 바꾼다? 그때 왜 보훈처장 피우진 국회까지 찾아가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제조해서 반드시 박탈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당시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 뭐 이런 식의 좀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이 유공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어쨌든 그걸 좀 불문하고 뭐 광복 당시에 독립운동했으면은 좀 해드리자 이런 취지였다고 보이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좀 다시 잡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공주의로 다시 냉전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제 뭐 약산 김원봉 선생님 서훈도 그렇고 허정수 선생님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월북해서 북한에서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제 결국엔 반공주의 시각으로서 철저하게 공과 가를 평가하고 서운을 주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손혜원 전 아버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공산주의와 물론 맞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감이 없는가 그리고 자체에 좀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지금의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의 안전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형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적대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처분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상훈법 자체도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보다 훨씬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기준을 약간 다양성 있게 평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6.25 때 그래도 북한 정권에 있던 사람에게 과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양을 잇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정부 여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서요 해당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면서 고속도로 추진 그럼 안 하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하든지 말든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강공을 펼쳤습니다. 자, 이 국책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중단이 된 셈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저를 고발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장관이 왜 나오고 합니까? 토론은 양평 주민들하고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린애들 생태 쓰듯이 나 싫어 뭐 이런 태도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네. 자, 논란이 된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이게 그 타당 예산이 타당하냐 예타도 했고요. 환경평가도 받아가지고 일단 이 파란색 안으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입장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더니 이 밑에 변경안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문제를 삼았다. 왜? 이 양평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 위로 갈 노선을 밑으로 당긴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에는 IC라는 게 있고 이 정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IC는 그러니까 나들목이죠.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이 정션이라는 거는 이게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여기서는 못 나갑니다. IC가 있어야지 나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종점까지 하여튼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이득을 볼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존 안에는 양평까지 가는 도중에는 IC가 없어요.
IC가 없는데 밑에는 강하 IC라고 양평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드나들 수 있는 IC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그럼 일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만약에 기존안과 변경안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이득을 볼 거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쟁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려가는 도로는 중부 내륙 2고속도로예요. 이미 개통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 위쪽에는 양평 IC가 있고 남쪽에는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자, 기존안을 생각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땅에서 이 서울을 간다고 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남양평 IC로 와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바로 양평 IC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기존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변경안으로 온다면은 이게 나들목은 아니니까 일단 남양평 IC로 가야겠죠. 가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거리가 일부 취재에 따르면 한 2, 3k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위로 가면은 2, 3km 국도를 더 가야 되고 밑으로 가면 고속도로를 또 2, 3km 더 가야 되니까 전체적인 거리는 비슷하지만 국도로 2km 가는 것과 고속도로 2km 가는 것 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유리하긴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큰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양평 국민들은 도대체 생각이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2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거라는 게 좀 또 논란입니다. 그럼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땅 이거 봐주려고 이 변경안을 또 일부에서 이야기한 건가?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집안의 그 선산 땅을 봐주기 위해서 저걸 주장했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그때 이제 민주당의 양평 지역위원장이 있어요. 그 지역위원장이 당시 또 양평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당정 협의를 해가면서 사실은 저 위에 원래 안은 양평 IC가 없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예. 왜냐면 드나들 수 있어야 서울로 가는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평 IC를 만들어서 저 강하 IC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 IC죠. 네. 저걸 만들어서 양평 군민들이 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양평 군민들한테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 그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2년 전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 위의 안으로 뭐 일단 돼 있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 그 설명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양평군에서 3가지 안으로 그 올렸다는 거죠. 국토부에. 그때 저 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 안도. 네. 그러면 결국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 아래 안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는 거는 민주당 민원을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서 이게 김건희 여사 집안 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물론 저는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자기들이 그 안을 건의했었던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종의 자가당책 상태에 민주당이 빠졌다고 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게 지금 뭐 그 선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저 길이 왜 만들어지려고 했는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원래 제가 듣기로는 두물머리 쪽에 너무 교통이 막히니까 사실 원래 원안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아진다고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나은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예를 들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올라오는 사람이 서울로 가기에는 변경안이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원래 안으로 보면 사실은 위의 안이 맞습니다. 기존 안이. 이제 그런데 그야말로 그런 걸 떠나서 국토부가 논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경안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손을 들어준 건데 국토부 장관은 억울한 점이 있겠죠.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 지점을 사실은 나들목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 접견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 지점이고 실제로 이익도 되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이런 사단이 벌어지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원안으로 할지 변경안으로 예. 할지 지켜봐 주십시오. 더욱 오픈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예. 그렇게 답을 내야지 감정 싸움 하듯이 백지화하겠다. 그러면 예. 그동안에 수호해왔던 양평 국민들은 네. 뭐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발 좀 그런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지도를 보면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안은 두물머리 쪽에 이제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 관광 가는 분들에게 좀 편하게 거기를 좀 많이 빨리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2번씩이나 건너가게 하는 그런 안이고요. 밑에 이제 강하 IC를 만들고 변경을 하게 되면 양평 실제로 사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위안은 어떻게 보면 관광용, 밑은 좀 실질적인 이 주민들을 위한 거, 양평읍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게 밑이고 위는 이제 서울에서 놀러 가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거기에 이제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 그러더라고요. 양쪽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러면 이 특혜를 주기 위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또 계속해서 되네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요. 예. 제안을 합니다. 이 대표님에게 제가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어느 지역에 분기점이 하나 생기니까 땅 좀 사놓읍시다. 한 10배 뛸 겁니다. 이러면 이게 쟤를 완전히 도른 사람으로 볼 거예요. 예. 분기점이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 생기는데 예. 땅값이 10배 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분기점 JC와 IC를 구별하는 사람이면 전부 이게 황당하다 할 거예요. 네네. 자, 저게요. 종점도 아니죠. 분기점이니까. 근데 거기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요. 분기점이 100m로 긴거리에서 땅에 더 붙어버리면요. 그 땅 못 씁니다.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분기점이 생기면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사생활 침해되고 그 땅 못 쓰는 땅입니다. 예. 땅값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첫째 잘못됐고. 그럼 이게 두 번째 진짜 투기 정보는 뭐냐? 제가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디 서울 세종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디 연기 나들목에 IC를 하나 냅니다. 이걸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해찬 총리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땅을 사놓고 IC를 내. 그 땅값이 올라요. 이게 네. 바로 해찬 IC라고 그렇게 주민들은 예. 부른대요. 알겠습니다. 제 말은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예. 투기고 어느 게 투기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 이걸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물머리 지역의 6번하고 88번 국도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 의도가 그건데 결국에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는 그겁니다. 왜 2022년 7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네. 종점을 변경하느냐 이런 거니까 거기 왜 근처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구 여권에 이제 실세였던 분이 집이 있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그분을 위한 거냐? 작년 말부터 살고 있죠. 예,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그러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